자, 쉬고 오셨죠? 그러면 방어기제를 쭉 보실 건데요. 방어기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베일런트의 분류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일런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 출신이신데 이분이 잘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분류를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 일부 좀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볼 거예요. 자, 일단 부정 필요 없고요. 분리 필요 없습니다. 전환도 필요 없어요. 이 병리적인 방어기제는 좀 굉장히 저차원적인 방어기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막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보시고 넘어가시되 이것을 외우기 위해서 딸딸딸 막 외워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성숙한 방어기제. 자, 투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본인이 대부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러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막 비난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투사에 해당됩니다. 원초와의 위협적인 충동이 타인에게 있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투사입니다. 해리 분열이고요. 환상 알 필요 없고요. 수동적 공격성. 이게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그런 방어기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뭔 말만 하면 삐딱선을 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슬금슬금 사람 속을 긁는 그런 단어를 골라서 쓴다든가 상당히 좀 속된 말로 빡치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사용하는 그 방어기제가 바로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그냥 말을 하는 거죠. 딱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직접적으로 재수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으면 재수없고 저렇게 들으면 또 괜찮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를 비웃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걔가 그냥 말을 실수한 건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보통 수동적 공격성의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동적 공격성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이게 적정선이 어디인지 그 선을 약간 넘나들 수 있는 그 경계에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언어적인 재능이 뛰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단계 신경증적 방어기제인데요. 이거는 2단계의 방어기제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예요. 조금 더 발전된 그런 것들이죠. 자, 합리화 보시겠어요? 합리화. 여기서는 예시가 그렇게까지 적절한 예시는 아닌데, 일단 우리가 합리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쓰는 합리화는 지금 정신분석 상담에서 방어기제에서 사용하는 의학적인 또는 학문적인 의미의 합리화가 아니고요. 보통 자기 합리화로 의미를 많이 씁니다. 근데 예시는 그냥 자기 합리화에 가깝죠. 아무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자아가 있고요. 이드가 있고 그리고 에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슈퍼에고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슈퍼에고가 이드와 어떤 마찰을 일으킬 때, 갈등을 일으킬 때 중재하는 게 에고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일단 원초화가 이드가 발현이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봐도 이게 좀 충동적이고 좀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자가 강력하게 제지를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위협적이고 더 공격적일수록 초자의 개입이 강력해요. 그런데 이게 좀 정도를 지나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갈등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좀 멘탈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느끼기 싫으니까 에고가 개입해서 그거를 결국에는 세뇌하는 거나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분노에 차서 상대를 폭행한 후, 그렇죠, 폭행을 했어요. 그럼 후환이 이제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은 입건될 수 있잖아요. 입건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 놓고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짐승 새끼를 때렸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변명도 아닌 변명, 이런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 그러한 어떤 방어 기제가 나타난다면 그게 바로 합리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반동 형성 이런 거는 그냥 쭉 보시고요. 취소도 그냥 쭉 보시고, 억압은 그냥 억누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화되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떤 부정적인 기억 있죠.
그것들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일부러 억누르는 게 바로 억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고 억제 나오죠. 사고 억제. 이거는 학습 자료에도 추가 학습 자료에도 있는데요. 사고 억제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아니면 어떠한 그 어떤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떠올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게 사고 억제예요. 자, 그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퇴행 뭐 이렇게 손가락 빠는 거 있죠. 좀 충격을 받았을 때 뭐 그런 게 퇴행이고요. 치환 또는 전치 뭐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지화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주지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방어기제라는 점에서 좀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주지화라는 게 내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해서 부정적 기억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경험한 걸 뭐 생생한 어떤 기억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을 바라본 것처럼 자신과 그러한 부정적 경험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바로 주지화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어떤 부정적 기억이 형성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자신과 밀접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치유하기가 쉽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화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긍정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성숙한 방어기제가 나옵니다. 성숙한 방어기제는 동일시라든가 승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동일시는 그냥 롤모델 따라하는 게 동일시고요. 그리고 승화라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협적이라든가 그 공격적이라든가 이런 충동들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표출하는 게 바로 승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옛날에 싸움질 좀 했던 조직폭력배가 격투기 선수로 데뷔하는 경우 합법적인 세상에 살고 싶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아주 성숙한 방어기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격투기 선수로 데뷔를 했는데 또 일반인을 때리고 다닌다. 그러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행위죠. 근데 일반인을 절대 손대지 않겠다. 딱 맹세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격투기 선수로 데뷔한다. 그 자신의 이제 폭력성을 합법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훌륭한 어떤 승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이제 뭐 때리는 걸 합의를 하고 때리는 거니까요. 동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 롤모델 따라하는 게 동일시인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롤모델이 항상 뭐 100%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롤모델을 선정을 잘못한다면 그거를 이제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됐나요? 우리나라의 그 조직폭력배 영화가 굉장히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뭐 달마야 뭐 가자 달마야 뭐라고 하더라 가자라든가 뭐 왜 여러 가지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미화됐던 영화들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나 그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죠? 그게 조직폭력배가 그렇게 멋있고 의리 있고 아주 상남자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춰지니까 그것들을 은연중에 학습을 해서 아이들의 행위라든가 그런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거칠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동일시의 어떤 방어기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성숙하다고 정의되는 방어기제 쭉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현대 심리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어기제 요거는 보상 이거 컴펜세이션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담 목표와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상담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격 구조를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자아기능, 이 중재기능 있잖아요. 이 자아기능은 어디서 담당한다고요? 에고가 담당한다 그랬어요. 에고. 이게 자아고요. 이게 현실 원칙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자아가 뭐랑 뭐의 어떤 갈등을 중재한다 그랬죠? 초자아와 그리고 원초와의 갈등을 중재한다고 했습니다. 뭐에 근거를 해서 중재한다 그랬죠? 현실 원칙에 근거해서 중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아가 중재하는 기능을 강화를 한다면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어떤 의식 구조의 변형을 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정신분석 상담의 어떤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죠. 자, 상담 기법은 자유현상이라든가 그리고 꿈의 해석이라든가
그리고 전이라든가 이 꿈이 사실은 굉장히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그 비판점이 돼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이 나타난다고 하게 프로이트는 봤는데 그게 항상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확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꿈이 상징이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만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제 철학자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사실은 그 학문적 의미에서 철학자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철학관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막 꿈 해석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우리가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무슨 꿈 막 이런 거 있죠.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가끔 찾아보는데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이 그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꿈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그날 있었던 거가 아니더라도 옛날 그 기억이 그냥 활성화돼가지고 꿈에 그냥 말도 안 되는 형태로 다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상징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비판을 받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전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했던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을 했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든가 부모님이 그 아이의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라든가 아버지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잘 이루어졌어야 성장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자라날 확률이 높은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잘 자라나시는 분들도 있죠. 많이 있죠. 근데 아무튼 일단 평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 생성되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인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미해결 상태로 그냥 쭉 제대로 성성하지 못한 채로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 형성하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내담자와 상담자의 그 관계에서 제대로 다시 한번 배움으로써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전이가 되겠습니다. 자, 저항 뭐 이런 거 중에 해석도 있고요. 자, 그렇게 사고억제도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인간중심 상담, 로저스가 얘기했던 인간중심 상담을 좀 보시겠어요. 인간중심 상담을 비지시적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인본주의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지시적 상담과 대비되는 그런 상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보시죠. 자, 기본 개념이 이거 쭉 나오는데요. 뭐 인간관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제행동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행동의 원인은 유기체적 경험과 자기 개념의 불일치라고 봐요. 또는 유기체적인 경험의식 그리고 자기 개념의 붕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구조도를 한번 보시죠. 인간은 누구나 자아실현 경향성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다고 전제를 해요. 자아실현 경향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자아실현을 이룩하고 싶은 자아실현을 달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욕망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점점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자아실현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한 어떤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존중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내면화라는 그런 작업들인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아실현 경향성이 자아 형성을 하는데 그 굉장히 큰 추동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자아실현 경향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서 자아 형성이 애매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로저스의 인본주의 상담 이론의 어떤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문제가 왜 나타나느냐? 자아실현 경향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서 자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자아 개념이 잘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자아 개념이 형성된 자아 개념과 그 본인이 경험하는 어떤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과 공통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갖고 있는 개념과 사회에서의 경험이 괴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적응해서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사회에 절 적응한 형태로 자아를 형성을 했으니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아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부분이랑 개인이 경험하는 이 부분이랑 교차되는 부분이 많아요. 공통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 그래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좁으면 그런 괴리가 있는 부분이 좁으면 자아 실현이 되는데 이거 보세요. 자아 개념이 요만큼인데 경험이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사건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리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나는 이 사회에 속해 있지 않은 아니면 이 사회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 부적응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이론이래요. 그 로저스의 인본주의 상담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 실현 경향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인본주의 상담 이론의 어떤 기본 틀입니다. 그러면 상담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의 목표. 이게 부적응 현상에서 부적응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 인본주의 상담의 목표겠죠.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고 해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완벽하게 자학하고요. 그리고 개방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고 창조성이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바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겠어요. 자, 상담 기법은 뭐 크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왜 그러냐면 왜 특별한 게 없다고 하냐면 이게 레포 형성이라든가 진실성 또는 솔직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또는 수용 그리고 공감적 이해 이것들이 오타가 났네요. 인간 중심 상담인데 이런 것들은 다른 그 상담 이론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로저스의 그 인본주의 상담 이론 또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상담 이론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내담자에 대한 어떤 경청이라든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담 과정은 조력을 신청을 해요. 내담자가. 그러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어떤 레포, 이거는 영어권에서 레포라고 하고요. 프랑스어로는 라포르라고 하죠. 이게 사실 여기 T가 있는데 왜 라포르라고 하나요? 라고 하면 이게 프랑스어라서 그래요. 프랑스어는 맨 마지막에 오는 자음 발음이 묵음 처리가 되죠. 그래서 라포르라고 합니다. 라포르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진술을 해요. 그리고 상담자는 그것들을 보고 통찰을 발휘하죠. 통찰 형성을 해서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조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경험을 했다면,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했다면, 가능성을 경험을 했다면 내담자는 그런 것들을 내면화하고요. 그리고 몸에 완전히 정착시키는 자신의 행동에 완전히 정착시키는 인격화 단계까지 가면 상담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시적 상담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비지시적 상담 이론과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시적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렇게 나눌까요?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서로 다른 얘기니까요. 지시적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 행동이 어떤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보느냐면 비지시적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우리 인본주의 상담 이론 또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개인이 경험한 세계와 개인이 개인이 형성한 어떤 자아 개념과 괴리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지시적 상담 이론은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나는 필요한 정보, 올바른 정보, 그게 없으니까 나타나는 거다. 문제 행동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겠어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올바른 정보 없으니까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올바른 정보가 있으면 문제가 안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지시적 상담 이론입니다. 상담 목표는 일단 이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고 수월성을 추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기법은 타협이라든가 환경 변경 이런 것들이 쭉쭉 있고요.
과정은 분석, 종합, 진단, 예진, 상담, 추수지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조건화와 관련된 그런 상담 이론을 좀 보시겠어요? 이제까지는 좀 그러한 이제까지는 지금까지 다뤘던 그 상담 이론이 뭐가 있었죠? 이제는 좀 상한 떡밥이 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상담 이론 그거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부분의 상담 이론의 어떤 기본 틀이 되는 인본주의 상담 이론 또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다뤄봤어요. 그러면 아까 그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 상담 이론은 약간 상한 떡밥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버리고 지금은 이제 로저스가 주장한 어떤 기본 틀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담 이론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 이론부터 좀 보시죠. 자, 물론 이게 로저스의 어떤 상담 이론의 기본 바탕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어떤 로저스의 어떤 그 인본주의 상담 이론의 어떤 이론적인 틀을 발전시킨 건 아니고 그냥 상담을 하는 어떤 상담자의 기본 태도, 기본 마인드가 그 로저스의 그 인간 중심 상담 이론 또는 인본주의 상담 이론에 다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로저스의 상담 이론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이론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제부터는 이제 로저스의 그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틀을 그냥 상담자가 그 마인드 안에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또 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전혀 별개의 얘기니까 이 행동주의 상담이론이니까 뭐 나중에 그 뭐 게슈탈트 이론이라든가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만 상담자의 마인드 세트가 로저스의 이제 비지시적 상담 이론의 어떤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약간 그 기본적인 방향 얘기예요. 아시겠죠? 절대 이론이 같은 어떤 맥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중요해요. 자, 그럼 행동주의 상담 이론부터 보시죠. 행동주의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건화를 컨디셔닝 있잖아요. 컨디셔닝. 그 조건화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조건화가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고전적 조건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조작적 조건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고전적 조건화는 자극 반응 관계를 이제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조작적 조건화도 마찬가지로 실험자 입장에서는 자극 반응 관계가 그렇죠. 실험자는 설계를 했으니까 당연히 수순으로 어떤 자극 반응 관계 형성되는 게 정해진 수순이죠. 다만 그 자극 반응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개체 입장에서 그것이 필연적이냐 우연이냐 하는 게 약간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사회학습 이론, 인지적 행동성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주의 상담에 영향을 받은 그런 상담 기법들이 상담 이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고정적 조건화다. 고전적 조건화다. 이거 두 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블로프랑 왓슨 뭐 이런 사람들 연구했던 거 뭐 그런 거 쭉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SR 관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린포스먼트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강화죠. 강화물이 SR 관계를 강화시킨다. 이게 이제 파블로프와 왓슨이 얘기했던 뭐 이렇게 종쳤더니 개가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키너가 했던 조작적 조건 형성이 고양이가 이렇게 그 발판 누르는 거 있죠. 근데 발판 누르는 거 우연히 눌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판을 누르면 문이 열리고 내가 나가서 추루를 먹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고양이 입장에서 우연적이니까 이제 조작적 조건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시고요. 자,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 나옵니다. 사회인지 학습 이론. 이게 뭐냐면요. 사회인지가 주변 사람들 보고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나?를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도를 좀 강조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행동 수정. 이거는 인지의 어떤 인지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행동이 나타나니까 인지 구조를 좀 변화시키면 문제 행동이 안 나타나겠네 라고 얘기해서 뭐 ABCD 이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거예요. 자, 울프의 상호 제지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게 이 SR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즐거움의 반응과 공포의 반응. 이게 둘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무서운데 막 즐거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포 영화 보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공포 영화를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가요? 라고 하는데 그건 공포와 어떤 즐거움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죠.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포 영화를 보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오싹오싹하는 감정, 그 어떤 그 신체 호르몬 변화로 인한 그런 어떤 그 자극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공포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강력한 반응에 의해서 좀 어떤 그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면, 부정적인 자극 반응이 있다면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강력한 SR 관계에서 그게 제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호 제지 이론입니다. 지금 뭐 대충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관 뭐 쭉 보시고요. 뭐 행동 결여, 행동 과다, 뭐 환경적 자극의 부적절한 통제 이런 것들이 행동주의 상담에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중요시하는 행동주의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중요시하는 그런 개념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행동 결여, 행동 과다 이런 거 측정하는 게 바로 그 조작적 조건화를 이용한 조작적 그 상담 이론에서 좀 이것들을 좀 중요시해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어떤 분석 단계, 행동 분석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게 되죠. 자, 문제 행동의 정의 및 문제의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 그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특정 자극에 대한 적합한 반응, 그래서 이 SR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기본 방향이에요. 자, 그럼 고전적 조건 형성에 근거한 상담 기법부터 보시죠. 자, 이게 자기주장 훈련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고전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단계 뭐 이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자기주장 훈련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있죠. 대인 관계에서 말 제대로 못하고 뭐 발표시켜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럴 거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를 할 때 타인으로부터 비방이라든가 비아냥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이 자기주장 훈련을 생각한 그 고안자가 생각한 그 어떤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비난받거나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말을 더 꺼내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주장 훈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말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큰 관심 없으니까 그 사람이 뭔 소리를 하든. 그러니까 어떤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긴장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공포 이런 걸로 인한 문제 행동을 없앨 수 있는데 이게 좀 효과적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체계적 둔감법, 이게 옛날에는 체계적 감감법, 체계적 탈각법, 뭐 체계적 탈감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대체로 그렇게 쓰는데 아직도 감감법이라든가 탈감법이라든가 이렇게 쓰는 그 좀 옛날 책들 있죠. 임용고시 개론 서적들 있잖아요. 그 우리 수험서들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도 그렇게 쓰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베낀 책이 좀 옛날 책이라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안 쓰죠. 역조건 형성을 응용한 기법이에요. 여기 역조건 형성 나오죠. 자, 역조건 형성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역조건 형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 반응을 유발하는 조건 자극을 바람직한 조건 자극을 유발하는 조건 자극에 뒤이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좀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엄청 좋아하는 것 뒤에 그 싫어하는 걸 제시를 하면 강도가 엄청 세지 않은 이상 지금 기분이 엄청 좋으니까 대충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반복해서 그 좀 싫어하는 반응이 맨 처음에 엄청 미약한 정도였지만 점점 그 강도를 강하게 함으로써 역치값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치값을 올린다는 게 뭐예요? 여기 우리 이렇게 자극 반응에 신경이 활성화되는 게 이렇게 0, 1 상태라고 한다면 이 1 상태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싫어하는 반응이 빡 하고 나오려면 어느 정도 이상 강도가 되어야지 반응이 빡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치값이 원래는 요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자극의 강도가 별로 강하지 않더라도 반응이 뻑 하고 나오겠죠. 그런데 역치값을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러면 이 수준 이상은 되어야
반응이 뻥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역치가 이렇게 높으니까 강도가 들어오는 자극의 강도가 어느 정도 강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가 훨씬 더 버틸 수 있는 그 어떤 한계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치값을 높여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치값을 낮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그 조건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건화를 해지시키는 방법이에요. 계속 이제 긍정적인 것 뒤에 부정적인 어떤 조건화를 계속 제시를 함으로써 점점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이용한 게 바로 이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점점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 수준을 점점 높임으로써 불안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그런 게 뭐예요? 불안을 제거한다는 게 결국엔 불안으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반응, 자극 반응 관계가 점점 나타나지 않도록 점점 자극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바로 불안이 나타나는 역치값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겠죠. 혐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부정적 반응을 야기하는 자극과 혐오 자극을 동시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술에다가 벌레를 집어넣는다든가, 예를 들어 뭐 여러분 바퀴벌레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좀 싫어하시죠. 그런데 술에다가 바퀴벌레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술 보기만 해도 바퀴벌레가 연상이 되니까 좀 역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술 이퀄 바퀴벌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혐오작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어떤 그 치료를 이런 식으로 좀 조력할 수 있겠죠. 사실 알코올 중독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상담적인 방법으로는 택도 없고 약물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 상담적인 기법을 써서 약물 치료에 좀 조력을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혐오 치료입니다. 그리고 탈조건화 그것도 뭐 이것도 비슷해요. 약간 혐오 자극을 강한 긍정적 자극 뒤에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부정적 자극 반응의 관계를 무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탈조건화죠. 자, 그러면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보시겠어요? 조작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에는 SR 관계를 형성하는 이 계기가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죠? 이게 우연적으로 reinforcement가 여기 reinforcement가 이 강화물이 우연적으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물론 실험 설계자 입장에서는 다 이제 설계대로지만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고전적 조건 형성이랑 상등법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소거라는 게 있고요. 소거는 부정적 강화물을 제거함으로써 강화를 해제하는 기법이에요. 부정적인 건데 누가 봐도 근데 이 SR 관계가 공고히 형성되어 있으면 이 SR 관계가 자꾸 반복되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SR 반응이 나타나게 만드는 이 강화물이죠. reinforcement. 이거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SR 관계가 점점 나타나는 빈도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소거입니다. 그리고 쉐이핑이라고 하죠. 행동 조성 또는 행동 조형이라고 하는데요. 바람직한 행동에 근접한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물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근접한 행동을 할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조작적 조건 형성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이 설계한 사람은 아는데 강화물을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작적 조건 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을 선정을 하고 이게 과잉 행동이냐? 과잉이냐, 과소냐, 아니면 아예 없느냐 이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이제 이 과잉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과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둘 다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과잉 행동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행동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과소 행동이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겠죠. 결손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좀 긍정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선을 측정한다고 그래요. 이게 베이스라인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 행동이 긍정적이고 어떤 행동이 부정적이고 어떤 행동이 아예 없는지 이런 거 정의하는 단계의 행동 선정 단계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단계가 바로 이 기초선 측정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잉 행동인지 과소 행동인지 결손 행동인지 정의를 했고 그게 어떤 빈도로 나타나는지 혹은 나타나지 않는지 측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 어떤 전반적인 아웃라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아웃라인이 바로 이 행동 수정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실험 처치는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계획으로 짜놨던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해보는 단계고요. 그리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게 바로 이 검증 단계고요.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케이스에들도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것이 바로 일반화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행동 연쇄법은 행동 조성을 연쇄적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 동작을 수단한 다음에 전체 행동을 수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전향적 연쇄가 있고 역행적 연쇄가 있고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향적 연쇄 같은 경우에는 일이 진행되는 단계를 이렇게 쭉쭉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면 그 다음에 2번 단계 넘어가고 3번 단계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역행적인 거는 아예 결과물부터 딱 보고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행동들 있죠. 이것들을 뒤로 가면서 하나씩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지, 요거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지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방법이 이제 역행적 연쇄입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제시문에 주는 것처럼 주시문에 주는 거를 좀 잘 읽어보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다 그러면 전향적이고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결과물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역행적 연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프리맥 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빈도수가 높은 행동이죠. 예를 들어서 코를 잘 후비는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굉장히 코를 후비는데 뭔가 쾌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많이 후비겠죠. 그런데 많이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얻는 보상이 있으니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프리맥 원리의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극 반응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프라이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도수가 낮은 행동에 대해서 정적 강화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프리맥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숙제를 잘하면 숙제를 잘 끝마치면 코를 1시간에 10번 후빌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후빌 수 있게 해줄게 하는 게 이 프리맥 원리예요. 자, 그래서 뭐 코를 후비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프리맥 원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큰 경제는요. 이 토큰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토큰 그거거든요. 상징물. 근데 상징물 자체는 중립자극이에요. 우리 교육 심리학 할 때 고전적 조건 형성할 때 조건 자극이라는 게 있었고 중립 자극이라는 게 있었고 뭐 기억나시죠? 근데 이 토큰도 그냥 중립 자극입니다. 중립 자극인데 중립 자극인데 다른 자극과 결합을 했을 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의 요소가 바로 이 토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적 강화물로 작용할 수 있는 중립 자극이 바로 토큰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시를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스티커 좋아하셨죠? 스티커. 여러분 초등학생 때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는 것보다 수첩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면 굉장히 좋으시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스티커 본 거 자랑도 하고 막 이랬죠, 엄마한테. 스티커가 대표적인 토큰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건데요. 제 후배인데 그 동네 후배예요. 학교 후배는 아니고.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형, 애들은 공룡이랑 스티커 두 가지면 끝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공룡 스티커가 짱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공룡과 스티커 둘 다 엄청난 토큰인데 애들이 환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속된 말로. 그런데 공룡 스티커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본인이 직접 공룡 스티커를 사가지고 그거를 잘했어요 라고 붙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 스티커를 받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공룡 스티커, 이게 바로 토큰입니다. 아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다른 자극과 결합함으로써
그 자극 반응 관계에 더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강화물, 그게 바로 이 토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호 제지 이론 보시겠어요? 상호 제지 이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과 이게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불안이랑 공포랑 양립할 수 없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행복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립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불안이랑 공포, 뭐 A 형태의 불안이랑 공포가 있을 수 있으면 뭐 다른 형태의 불안이랑 공포가 더 강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부정적인 없애려고 더 부정적인 걸 갖고 오진 않으니까 이런 그 불안이랑 공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자극보다 더 강력하게 자극 반응 관계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극들이죠. 전혀 반대 성향의 주로 이제 그 부정적인 걸 없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극 반응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불안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자극 반응 관계 그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안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경을 더 강력한 자극물에다가 쏟기 때문에. 자, 그래서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거 자기 주장 훈련이라든가 체계적 둔감법이라든가 혐오 치료라든가 뭐 역조건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역치값을 점점 올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훈련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역치값을 올린다는 거는 점점 부정적인 어떤 자극 반응 관계가 나타나는 그 조건을 점점 역치값을 올린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역치값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넘는 거가 이제 그 여기까지는 아무 못 느끼니까요. 여기 부분만 가지고 이제 느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요 남는 부분이 역치값이 낮을 때는 이만큼이었는데 역치값이 높을 때는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동일한 강도의 자극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내담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어떤 자극의 강도는 좀 더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그 자극의 어떤 강도를 점점 줄이는 그런 형태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인지행동 상담을 좀 보시겠어요? 제가 여기다 실어놓질 않았는데요. 그건 여기다는 실어놓지 않았어요. 여기다는 그 교육 심리학에 실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강화, 벌 이거 기억나시죠? 강화와 벌 이게 그 수여성이 있고요. 그리고 박탈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강화, 이게 긍정적, 부정적 강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뭘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긍정적이 되겠죠. 긍정적 강화물을 수여하는 거는 정적 강화라고 하죠. 부정적 강화물을 수여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1차적 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긍정적 강화물을 박탈하는 거야. 그냥 줬다가 뺏는 거죠. 갖고 있는 걸 뺏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2차적 벌이에요. 근데 부정적 강화물을 박탈하는 거. 이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오늘 너 원래 남아서 청소해야 되는 건데 내가 너 오늘 잘했으니까 빼줄게 하는 거. 원래 이제 줬던 그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강화물을 뺏는 거. 사실은 좋은 거니까 이거는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냥 강화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물론 이 강화벌 같은 경우에는 강화 계획 있죠. 강화 계획. 뭐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일단은 그 간헐 강화랑 간헐 강화 기술 좋다 그랬죠. 간헐 강화가 있는데 간헐 강화 종류가 4개 있었죠. 고정 비율이 있었고요. 고정 비율, 고정 간격, 그리고 변동 고정 비율,
고정 간격 그리고 고정이 아니고 변동 비율, 변동 간격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가 제일 강력하다 그랬어요? 변동 비율이 제일 강력하다 그랬습니다. 변동 비율이 제일 강력해요. 뭐가 대표적이죠? 도박이 있었죠. 근데 변동 간격이 있다 그랬어요. 변동 간격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죠? 낚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변동 간격과 변동 비율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이 뭐라 그랬죠? 시간이에요. 내가 기다리는 게 시간이 유의미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의미하지 않아도 되느냐. 사실 도박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슬롯머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일본 여행 가셔서 빠칭코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같은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막 땡기는 거 나오잖아요. 그 일본의 빠칭코 관련해서 그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빠칭코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이 많다는 게 굉장히 재밌다는 거죠. 보시면 사실 이렇게 땡기는 게 막 숫자가 막 삐리리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막 화면에 뭐 화려한 뭐 그 그래픽들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사실 땡긴 순간 숫자를 띡띡띡 랜덤으로 정해져서 그냥 뚝 뱉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시각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그냥 돌아가는 걸 나타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낚시는 어때요? 낚시는 제가 이렇게 캐스팅을 합니다. 이렇게 낚싯대 이렇게 찌에다가 바늘에다가 뭐 찌도 매달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미끼를 끼워요. 던져요. 그러면 물고기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물에 들어왔잖아요. 물에 떨어졌어요. 뭔가. 그러면 뭐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저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맛이 있어 보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도 시간이 필요하죠. 판단하는데 가만히 봐야 됩니다. 가만히 보다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이그제민을 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거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덥석 물고 그러면 찌가 삑삑 움직이니까 찌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때 내가 딱 채면은 이렇게 물고기가 끌려 나오는 그런 형식이죠. 그러면 물고기가 물고기가 그걸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들어오자마자 순간적으로 알아챕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물고기들이 멍청한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빙어 이런 것들 멍청하죠. 그런데 이제 빙어 이런 거 말고 좀 농어라든가 뭐 베스라든가 이런 애들은 등치가 있기 때문에 좀 지능 차이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낚시 같은 경우에는 물 안에다가 내가 낚시를 이렇게 딱 하려고 던져 놓고 나서 미끼를 투여하고 나서 실제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잖아요. 도박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이 근데 그 시간이 매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 간격이 되는 거고요. 실제 시간은 별로 필요는 없고 그냥 땡기는 횟수가 몇 번이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당첨될 때까지 그런 경우는 변동 비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잠깐 쉬고 와서 그럼 인지 행동 상담부터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